앞 시간에는 점 추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구간 추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벌 이스티메이션. 모수에 대한 점 추정은 모수의 참값에 가까울 수 있지만 모수의 참값과 완전히 일치하기는 매우 어렵죠. 이런 점 추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해진 확신의 정도를 가지고 미지의 모수가 속할 것으로 기대되는 구간, 즉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구간 추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구간 추정이라는 단어는 신뢰 구간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이때 미지의 모수 세타가 추정한 구간 안에 들어갈 확신의 정도를 신뢰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95% 신뢰 수준 하에 신뢰 구간을 구해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95%, 99%라는 건 추정한 구간 안에 모수가 들어갈 확신의 정도다. 어떤 해석인지 곧 알려드릴 건데요. 이 신뢰 수준을 동반하면서 95% 신뢰 구간, 99% 신뢰 구간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먼저 신뢰 수준이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영어로는 confidence level이라고 하고요. 앞서 추정한 구간 안에 미지의 모수가 들어갈 확신의 정도라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 어떤 값이 알맞은 추정값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 백분율로 나타낸다. 어려운 문장인데요. 일반적으로 신뢰 수준을 100, 1-알파 퍼센트라고 나타내요. 위로 올라가서 95%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100, 1-0.05% 이런 뜻인 거죠. 이때 0.05를 알파라고 칭하고 있는데 알파는 이후에 U의 수준이라고 부르는 가설 검정에서의 기호이기도 해요. 그 기호가 의미하는 알파나 지금의 0.05를 나타내는 알파나 확률 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률이 5%인 상황과 관련해서 1-0.05니까 9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1-알파는 신뢰 구간이 모수를 포함할 확률로 신뢰 계수라고도 한다. 이때 알파가 0.1, 0.05, 0.01일 때 신뢰 수준은 90%, 95%, 99%로 정해지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뢰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모수가 추정한 구간 안에 들어갈 확신의 정도가 95%다. 이게 어떤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그 해석을 해 드리러 내려갈 거예요. 단 플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신뢰 수준을 90%, 90%더 등으로 다양하게 증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신뢰 계수 1-알파는 전체에서 확률 알파를 뺀 나머지인 거죠. 그리고 알파는 위로 2분의 알파, 아래로 2분의 알파를 제거하게 되면서 현재 보이는 분포는 Z 분포인데 Z2분의 알파와 마이너스 Z2분의 알파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 하한, 신뢰 상한이라고도 이야기한다는데요. 너무 어렵고 헷갈리면 이 정도만 보시고 문제를 풀면서 단어를 다시 한번 연결 지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뢰 구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모수가 어느 구간 안에 있을지를 확률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모수를 포함한다고 확신하는 구간이다. 이때 확신한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단어처럼 믿는다와 같이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조금 다른 측면으로 바라봐 주셔야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신뢰 구간을 반복해 만들었을 때 그 구간들이 모수를 높은 비율로 포함한다라는 해석입니다. 오른쪽 보세요. 플러스에 색깔이 보이시는데 이 색깔들이 모두 신뢰 구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연구자가 하나의 신뢰 구간을 구하죠. 이때 이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하는 정도가 95%다. 101-알파 퍼센트다. 그렇다면 그 모수를 포함한다고 확신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신뢰 구간 하나를 계산해서 그 구간 안에 모수가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역으로 모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모수를 기준으로 포함이 되고 포함이 되고 포함되지 않고 포함이 되고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 것들 이렇게 모수가 바라본 신뢰 구간의 입장에서는 총
100번을 기준으로 실내 구간을 구한다면 100의 1 번은 모수를 포함하고 있고 그 외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왼쪽에 동그라미 4번 볼까요? 실내 수준 101 퍼센트인 실내 구간은 동일한 모집단에서 동일한 추정 방법으로 100회 반복하여 실내 구간을 100개 구했는데 그 실내 구간 중에서 100의 1 회는 모수의 값을 포함하고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번을 1번으로 올라가서 다시 해석해 보면 모수를 포함한다고 확신하는 구간이 총 101 개야. 이 확신한다라는 뜻이 신뢰 구간이다. 여기까지 해서 이해가 되시면 계속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라는 분은 먼저 신뢰 구간을 구해 놓고 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에 실내 하한과 위에 실내 상한이 있죠? 그림으로 따진다면 이쪽에 실내 하한, 실내 상한, 그리고 L과 U로 구간을 잡는 겁니다. 모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실내 구간이 짧을수록 모수에 대한 추정의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짧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 좀 구해줘라고 했는데 사람의 키는 0에서부터 2m 50까지다. 이 어딘가에 키가 있지 않겠어? 이렇게 실내 구간을 구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최대로 정교하게 그 말인즉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실내 구간은 짧을수록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실내 구간에 대한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누군가가 실내 구간을 구했는데 95에서 105로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평균이 95에서 105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평균은 이 구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역으로 모평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누군가가 구한 신뢰 구간이 95에서 105였다. 그러면 모평균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거기 있어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95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95와 105 안에 뮤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모평균의 입장에서는 나는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모평균에게 95% 신뢰 구간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100번 정도 신뢰 구간을 구하면 내가 95번 정도 들어있고 5번 정도는 안 들어있으니까 라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미 수집된 표본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신뢰 구간인 이거에 모평균이 속할 확률은 90%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요 하고 좀 더 추가한 것이 플러스입니다. 모평균 95% 신뢰 구간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5이다 라는 의미는 동일한 모집단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신뢰 구간을 반복하여 구할 때 굳은 95%의 신뢰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95%의 신뢰 수준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한 신뢰 구간은 95개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합니다. 또 앞서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실내 구간의 폭은 좁아지죠. 따라서 크기를 키우는 것이 좋고 동일한 표본 하에서는 실내 수준을 높이면 실내 구간의 폭이 넓어지는데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때 실내 수준을 높인다라는 이야기는 90%에서 95% 또는 99%로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산 값이 늘어나면서 그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직접 계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충학습에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실내 구간을 구할 때 자주 사용되는 Z값들을 이야기하는데요. 1-알파 어떤 내용이었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좌우에 2분의 알파씩 빼서 알파가 정해지고 그 사이에 있는 범위가 실내 구간이 된다. 이때 이 1-알파의 확률을 갖는 이 범위를 찾는 거고요. 실내 개수로는 90, 95, 98, 99. 그래서 90% 실내 구간, 95%, 98%, 99%고요. 95% 같은 경우는 좌우 5%니까 반씩 0.025죠. 그리고 Z값은 1.96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왼쪽 보세요. 왼쪽의 이 상황을 Z분포로 옮겼다.
그러면 95%다라는 말은 1.96에서 마이너스 1.96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앞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기억이 나실까요? 즉 뮤를 기준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내 구간이란 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x바를 계산하고 그 x바를 기준으로 "뮤가 포함될 거야."라고 구간을 구하는 거예요. 이때 그 구간의 범위가 알고 보면 뮤가 정한 범위 안에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다? 원래 뮤는 정규 분포를 이루니까 95%가 정해지잖아요. 그 95%가 정해지는 이 범위 안에 x바가 있으면 뮤와 x바는 차이가 작고 x바로 뮤를 추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x바가 뮤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 거리가 너무 커서 뮤를 추정할 수가 없고 좋은 x바라고 할 수 없다. 이 해석을 수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뮤의 입장에선 x바가 이 범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x바의 입장에서는 뮤가 이 범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따라서 95% 신뢰 구간을 구할 때 1.96을 계산하는 이유는 x바를 z분포로 바꾸면서 1.96 마이너스 1.96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 x바가 있어라는 해석에서 x바는 이 범위 안에 있어라는 해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왜 95%야라는 말이 해석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모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지금 뮤의 입장에서 95%의 구간이란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더하고 뺀 범위가 될 겁니다. 지금 제가 계산한 거는 z분포로 바꾼 다음에 다시 위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 범위 어딘가에 x바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뮤를 모르는 거잖아요. 따라서 x바를 기준으로 동일한 범위를 주고 역으로 "뮤가 이쯤에 있지 않겠어?"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뮤를 기준으로 논의하는 이 범위가 x바를 기준 논의하는 범위와 같다라는 거죠. 아래 이 표현이 z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하고 뺀 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려진 정규 모집단인 경우에 신뢰 구간을 구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x바를 기준으로 x바 더하기 z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범위 어딘가에 뮤가 있을 거예요 라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그마가 알려지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뮤도 모르는데 시그마를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케이스고요. 오래된 연구에서는 시그마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에서는 시그마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단 n을 충분히 키워요. 그러면 x바가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 알려져 있죠? 그래서 z분포로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위의 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그마 대신 s만 넣으면 된다. 그런데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n도 작아요. 그러면 앞서서도 한번 소개했던 t분포를 이용합니다. 식은 변함이 없는데 t분포의 값인 자유도가 n-1인 t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크게 세 가지 케이스를 봤어요. 먼저 시그마 제곱이 있다. 그리고 시그마 제곱이 없다.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n이 충분히 크다. n이 30보다 작다.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보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책 시그마가 10으로 알려진 정규 모집단에서 n이 25인 표본을 랜덤하게 추출한 결과 x바가 40이었다. 다시 말하면 x바를 계산해 본 결과 40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그마는 10으로 미리 알고 있고 n은 25였다. 이때 모평균의 추정값에 대하여 95% 오차 한계는 여기서 오차 한계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 범위를 오차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얼마 더해주고 빼줄 건가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더해주는 범위는 z
0.025 루트 n분의 시그마. n은 25고 c는 10이죠. 따라서 5분의 10은 2인가요? z 0.025는 왼쪽에 이 부분이죠. 1.96보다 큰 쪽이 0.02의 확률을 갖는다. 따라서 1.96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 결과 1.96 곱하기 2만큼 더하고 뺄 거다. 3.92가 답이죠. 따라서 답은 4번이다. 제가 지금 계산한 거 이해가 되시죠? 해설을 보겠습니다. 목표준 편차 시그마가 알려져 있으므로 Z분포를 따라서 95% 오차 한계를 구하는데, 이때 오차 한계란 오차인 차이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야 돼 라는 뜻이고요. 목표준 편차 시그마가 10이고 표본의 크기 25, 알파는 0.05, 따라서 Z2분의 알파가 1.96이고 1.96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1.96은 암기해 주시고요. 그 결과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3.92가 답이다. 이렇게 해서 모평균에 대한 추정을 확인해 보셨고요. 그 이후에는 궁금한 게 많죠. 모비율 P에 대해서도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고, 모분산 시그마 제곱, 두 모평균 차이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고요. 대응 모평균 차이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고요. 또 두 모비율 차이, 독립인 두 정규 모집단의 모분산 비에 대한 신뢰 구간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모두 분포에 의해서 유도가 되기 때문에 그 식이 다양하고 하나하나씩 조건에 따라서 짝지어지게 되는데요. 보통은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니까 무조건 모평균에 대해서는 암기를 하거나 연습을 해 주시고요. 모비율 P에 대해서도 아주 잘 나옵니다. 모비율 P에 대한 신뢰 구간은 앞서 P햇에 대한 정규 분포를 생각해 보시고, 그때 내가 계산한 P햇을 중심으로 좌우에 얼만큼 더하고 빼는지 예측을 한다면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루트 p의 1-p만큼입니다. 그런데 p를 몰라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p 자리에 p햇을 넣으면 근사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바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모분산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이 다르고요. 제가 한 번도 설명을 안 했는데요. 한 가지만 체크해 드릴게요. 시그마 제곱분의 n-1 s 제곱이라는 변수를 정하면 이들은 카이 제곱 n-1을 따르게 됩니다. 즉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카이 제곱 분포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인데요.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왼쪽으로 2분의 알파, 오른쪽으로 2분의 알파, 그래서 이 범위를 구하게 되고요. 카이 제곱값 2분의 알파, 카이 제곱값 1-2분의 알파를 좌우에 두고 식을 세우게 됩니다. 한번 따라오세요. 먼저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와 카이 제곱 2분의 알파 사이에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는 시그마 제곱을 계산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꾸면 카이 제곱 2분의 알파분의 1 n-1의 s제곱 시그마 제곱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분모에 있는 n-s제곱을 분자에 다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n-1 s제곱 n-1 s제곱, 그래서 시그마 제곱은 두 관계식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왼쪽에 보니까 식이 보이실까요? 그리고 n-1은 자유도입니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n-1은 n-를 곱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n-1은 자유도를 포함한 카이 제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책에서는 카이 제곱 2분의 알파, n-1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유도를 표기하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것이니까 위아래 약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분산 시그마에 대한 신뢰 구간 구하는 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표본 평균과 모비율 P에 대해서만이라도 여러 번 반복해 주시고, 모분산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해 주세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두 모평균 차 뮤1, 뮤2에 대한 신뢰 구간 구할 때는요. 그 모평균의 차이를 계산할 만한 분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포를 정리하면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뮤1 마이너스 뮤2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x1바 마이너스 x2바가 어떠한 분포를 따르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각각의 평균의 차이가 모평균이겠죠? 따라서 µ1 마이너스 µ2이고 분사는 n1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덧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사는 항상 상수를 제곱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표준 오차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루트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준비를 하고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이 표준 오차가 돼서 이 자리에 그리고 그들의 차이 그리고 위에서 평균 계산하듯이 Z분포 값을 넣는 거죠. 모양새 이해되시죠? 앞서서는 X바 플러스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했다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는 둘의 차와 루트 표준 오차 Z 2분의 알파를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알려져 있어야 되고요. 이때 대표본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우고 아래로 내려가서 동시에 두 모분산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각각의 개수가 커요. 그러면 시그마 1, 시그마 2 대신에 S1 제곱, S2 제곱을 넣으면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표본이 작아요. 그러면 T분포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조건상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집단으로부터 얻어지는 분산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합동 분산을 계산하게 됩니다. 합동 분산은 모집단에서 각각의 시그마들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동시에 만족하는 SP의 제곱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SP의 제곱을 SP의 제곱, SP의 제곱 이렇게 넣는 거죠. 넣어서 확인해 보니까 한 번에 밖으로 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식은 이 안에 있는 SP의 제곱을 밖으로 한 번에 빼서 계산했어요 라는 포맷이고요. 형식은 요 위에서랑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SP의 제곱은 뭔데요? 합동 분산이고요. 합동 분산 계산하는 식 자주 나오는데요. 전제 조건은 두 집단으로부터 모분산은 모르는데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을 동시에 만족하는 표본 분산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해석이고요. 그 표본 분산은 아래에도 있지만 두 표본 분산인 S1의 제곱과 S2의 제곱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우리 표본 분산 계산할 때 n-1로 나눴던 거 기억이 나실까요? 이 부분을 개수로 해서 앞쪽에 n1-1, n2-1을 곱해서 개수를 채우고 전체 n1 더하기 n2-2를 하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제가 방금 설명했던 합동 분산 구하는 식이 보입니다. 이때 S1의 제곱과 S2의 제곱에 대해서 n1-1, n2-1을 곱하는 건 전체 개수가 n1-1개, n2-1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동 분산을 계산한 뒤에 전체 형태를 보면 그들의 차이, 그리고 T값으로 T분포 값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SP가 안에 있었는데 밖으로 빼서 곱해준 거 보이시죠? 이때 합동 분산은 오른쪽에 설명을 한번 했고요. 단 합동 분산은 아무 때나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소표본에서 모분산이 같아요 라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합동 분산을 계산하는구나. 그런데 시험에는요. 합동 분산을 계산하시오 정도가 훨씬 더 자주 나와요. 이렇게 해서 두 집단의 차에 대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해 보셨고요. 다음 페이지는 두 집단이 대응 집단 또는 종속 집단일 때입니다. 짝진 집단, 종속 집단 어떨 때인지 앞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쌍둥이 연구, 형제 연구, 부부 연구 또는 실험 전후 상황, 다이어트 전후, 어떤 학습 전후의 상황 이러한 케이스들은 모두 독립적인 상황이 아니라 종속적인 상황으로 짝진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기출문제 또는 동영문제 풀면서 바로 보시겠지만 전에는 몸무게가 이랬고요. 후에는 이래요. 그러면 전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이 대응 모평균 차에 대한 신뢰 구간 구하는 건데요. 이때는 전의 값이 후의 값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처음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해 놓은 값을 가지고 실내 구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차이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차이의 평균을 계산하고 이 차이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그리고 나면은 왼쪽에 바로 보이죠? X바 그리고 루트 n분의 SD, S바 루트 n분의 SD 한 집단에 대한 평균의 실내 구간 구하는 거랑 동일하죠. 대응 표본의 수 n이 30 보다 크면은 Z분포를 이용하면 되지만 그 수가 30 보다 작으면 자유도가 n-는 T분포를 이용해서 실내 구간을 구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플러스 D는 각 표본값의 차이다. D바는 D의 평균이다. SD는 D의 표준 편차다. 그때 D가 뭔데요? 이러한 값들의 전후를 뺀 하나의 값 그리고 이 하나의 값들을 모두 모아서 평균을 구하거나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 이런 뜻이죠. 두 집단의 입장에서는 두 모듈 차에 대해서도 실내 구간을 구할 수 있고요. 각 집단에 대한 표준 오차들의 합이 표준 오차 전체가 되고요. 그들의 차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비율은 처음부터 표본의 크기가 커서 Z분포를 사용합니다. 모양을 보니까 어떠세요? 그들의 차이, Z값, 표준 오차, 그들의 차이, Z값, 표준 오차.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마지막으로 독립인 두 정규 모집단의 모분산 B에 대한 실내 구간인데요. B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하려면 F분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후에 정말 필요하면 그때 공부를 하시라고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모집단에서 25개인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평균 40을 얻었다. 90% 신뢰 구간으로 맞는 것은 먼저 모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모집단에서 라고 했으니까 시그마가 10이구나. n이 25구나. 그리고 내가 계산한 x반은 40이구나. 그러면 40으로부터 그 오차한 개를 계산한 결과 90% 신뢰 구간이니까 1.645 곱하기 루트 25분의 10, 3.29를 얻었으니 40에서 3.29를 더한 43.29, 40에서 3.29를 뺀 36.71 정도가 답이겠다. 따라서 답은 동그라미 4번이었다. 실내 구간 구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네 번째 표본의 크기 결정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실내 구간을 구할 때 Z값에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오차 한계를 결정하게 되는데 누군가가 오차 한계를 결정해 줬다면 그 오차 한계는 시그마나 Z값이 아니라 n값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95% 신뢰 구간 같은 걸 구할 때는 n이 주어진 상태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오차 한계를 주고 n을 찾아라 라는 질문이 가능해요. 그 이유는 동그라미 1번입니다. 표본에 포함된 정보의 총량은 추론이 믿을만한지 얼마나 좋은지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실험을 계획하기 위해서 먼저 표본의 크기를 결정해야 된다. 그만큼 표본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오차 한계를 우리가 구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값을 더하고 빼고 했는데 반대로 오차 한계보다 작도록 실내 구간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평균 미율을 추정할 때 양쪽에 더해지고 빼진 범위가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였잖아요. 이것보다 작도록 오차 한계를 잡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Z 2분의 알파의 시그마는 그대로고 D 루트 n 그러니 양변에 제곱을 하면은 n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앞서 오차 한계 구했던 걸 다 역으로 취하면 시그마 제곱을 모를 때는 s를 넣어서 n이 작을 때는 t분포의 값을 넣어서 표본 비율 p의 입장에서는 z 루트 n분의 p 햇 1 마이너스 p 햇이 d보다 작다라는 거로부터 오른쪽에 식이 나오고요. 특히 비율의 입장에서 p 햇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2분의 1을 넣어서 계산해라 라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마지막 5번의 케이스 동형 문제 풀다 보면 2분의 1을 넣어야 될 때가 이때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먼저 여기까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문제 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약국의 드링크제 판매량에 대한 표준 편차 시그마가 10으로 정해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따라서 시그마는 10이다라는 거죠. 이 약국의 드링크제 판매량의 95% 신뢰 구간을 오차한계 0.5보다 작게 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X바를 내가 계산을 했더니 그 오차한계가 0.5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에요. 이때 최소 몇 개를 뽑아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0.5와 견주어서 쓸 수 있는 식이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0.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됩니다. 주어진 값을 다 넣는 거죠. 1.96 곱하기 0.5분의 10 그리고 루트 n 양변을 제곱을 하고 그 결과 n은 1.96 곱하기 0.5분의 10을 제곱한 1537 정도보다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최소 1537 왼쪽에 보기를 보니까 4번이죠. 해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려진 경우에 모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한다고 했을 때 허용 오차란 단어 들어있네요. 오차 한계입니다. 같은 단어고요. 허용 오차가 D 값인 0.5보다 작기를 바란다. 그 결과 1537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위에 있는 상황상 주어진 문제에서 표준 오차가 10이고 95% 신뢰 구간에서 오차 한계 0.5보다 작게 만들려면 최소 1537개 정도 이상은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교수님, 표본의 크기도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닌가 봐요. 아닙니다. 보통은 이러한 정교한 계획 하에서 표본의 크기를 선택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표본의 크기를 몇 개로 할지 조건에 따라서 직접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추정 단원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설 검정 공부하러 들어가겠습니다.